안녕하세요. 독학사 4과정 인사조직론의 문유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첫 시간이고요. 인사조직론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 펴주시고요. 우리 기초개념 제1장 같이 볼 건데, 제1장 중에서도 이제 제1절, 제2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을 같이 볼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보시기 전에요. 앞에 살짝 넘겨주셔서요. 우리 교재 이제 2과목 부분으로 와 주시고요. 이 과목에 이제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우리가 인사조직론에서 뭘 배우는거나 싹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사조직론이라는 거는요, 어떤 경영자가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몰두를 하게 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경영을 잘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마케팅도 고민하고 생산 운영 관리도 고민하다가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교재 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부분은 인사노무관리론이라서 약간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조직이론이라서 학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제1장 보시면은요, 이제 오늘 이제 제1절, 제2절, 제3절 해가지고 이제 1장 전체를 다 같이 보고 OX 문제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보는구나 라고 하고 보시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1장 1절 부분 같이 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텍스트를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부분만 읽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읽는 부분이 우리 텍스트 전체에서 키워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연필로 그어 놓으셨다가 또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하시다 보면은 이 문단에 조금 더 적절한 키워드는 이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뭐 다른 펜으로 표시를 하던지 해가지고 어쨌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지는 않을 거고 키워드만 같이 뽑아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절 보면은요,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와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교재를 열어보면은요, 항상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의와 성격이 뭐냐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밑에 넘어오시면은요, 큰 1번, 대목차 1번이 나와요. 인적자원 관리가 뭐고 정의가 뭐고 중요성이 뭐냐라고 해서 보시면은요, 양괄호 1번에요. 인적자원 관리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사회과학 과목은요, 개념이 조금 많이 중요하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중요하듯이 사회과학 과목은 개념을 약간 좀 잘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문제에서 주관식으로 뭐 이거의 개념을 써보세요, 정의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아셔야지 다른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조금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정의 보시면은요, 이제 그 밑에 줄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과거에는 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뭐 이제 현대로 들어가면서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이 조금 더 넓어지더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영역이 넓어지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해당 줄 끝부분에 나와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원, 인적 자원의 획득 및 개발에 관한 활동이다. 그리고 같은 줄 끝부분에 장래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 기업 전략의 실현 조금 띄고요. 인적 자원의 확보, 그리고 조금 띄고 활동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우리가 체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거는요, 비단 인적자원 관리뿐만이 아니라 경영학에서 항상 나오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기업을 꾸렸다, 어떤 업체를 꾸렸다는 거는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친목도모를 하려고 꾸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꾸리는 거거든요. 그때 다른 말로 치환을 하면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소금빵을 좋아하는데 제가 소금빵을 만드는 업체 사장님이에요. 그럼 저라는 제가 만든 그 소금빵집의 그런 조직의 목표는요, 소금빵을 많이 파는 걸 거예요. 많이 팔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팔아서 인기도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 거겠죠. 그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목표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소금빵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 소금빵의 예시로 들어보면요, 거기 들어가는 자원들이 많아요. 자원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소금빵이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소금빵집에서 들여야 하는 자원은 뭐 밀가루도 있을 것이고, 이스트도 있을 것이고, 소금도 있을 것이고, 설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제빵 기계도 있을 것인데,
그거 말고 다른 자원이 또 있습니다. 저기 우리 홀에 가가지고 이제 손님 응대하시는 우리 뭐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하나의 자원이에요. 그리고 저기 캐셔에 가셔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우리 단시간 근로자, 우리 직원도 우리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사장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고려할 자원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 그거를 다른 말로 인적 자원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생산물, 소금빵이라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유하고 내가 투입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면 인적 자원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이 텍스트를 읽으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원 중에서 인적 자원의 획득과 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인적 자원 관리다. 우리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채용을 할 것인가, 있는 사람을 발전을 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줄 끝부분에 장래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을 하게 되겠죠. 뭐 우리 소금빵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한 2명 더 필요하겠는데 이게 수요를 예측하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기업의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나의 소금빵집에 뭐 전략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박리담에다 뭐 이런 전략이 있을 거예요.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또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경영학을 공부하면은 효율성이라는 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인풋은 투입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소금빵집 사장님인데 내가 소금빵집 사장으로서 넣는 거, 인풋으로 넣는 거는 밀가루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우리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돈을 많이 썼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소금빵을 몇 개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챙겼지? 라는 거에 문제가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요. 비단 여기서 이렇게 아웃풋이 컸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수학이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면 이 전체의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 두 개를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자원들 중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까? 그래서 여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 대비 여기서 수익을 괜찮게 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효율성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앞으로 텍스트에서 효율적 혹은 효율성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줄 끝부분에요. 인적 자원 관리 HRM 그리고 인적자원 계획이 있고 HRP, 그 다음 줄에 인적자원 개발 HRD, 그리고 같은 줄에요. 같은 줄 끝부분에 인적자원 활용 HRU가 있다고 합니다. HR이라는 게 이제 Human Resources라고 해서 인적자원 관리를 여러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할 때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 저는 HRM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인적자원 관리 업무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저는 HRP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부문장이나 이제 팀장급 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조절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조금 큰 그림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아, 저는 HRD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주로 이제 교육 훈련이라든지 경력 개발 이런 쪽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거기 우리 교재에 HRU라고 하면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활용은 이제 주로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어디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괜찮은 직원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함으로써 이 직원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 배치라든지 아니면 고과 이런 업무를 HRU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거기 이제 밑에 양괄호 2번에요. 인적자원 관리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제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우리 경영학은 당연하고 예쁜 말들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 줄에 보면은요, 기업은 개방 체계 체크해 두시고요.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 등 다양한 투입물 조금 띄고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그리고 그 다음 줄 끝 부분에요. 자원이 개발, 창출, 또 다음 줄에 의사결정이 인간 중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요, 하나 더 챙기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사 노무 관리라든지 아니면 경영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때는요,
요거를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인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인형이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웃풋의 약자거든요. 산출물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산출물을 얻어야 되는데 산출물을 얻으려고 하면 뭘 넣어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천도 넣고 실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겠죠. 여기에 넣는 거를 우리는 투입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자원들을 많이 넣게 되겠죠. 그리고 인력도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넣게 되는데 이걸 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는 막 중간에 돌아가잖아요. 뭐 조립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변환할 때 들이는 모든 과정이라든지 노력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를 이제 경영학 전반에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투입물을 넣고 그거를 막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기업은 개방 체계다라고 하는데요. 요런 하나의 큰 틀을 우리는 개방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개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이제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요 큰 틀이 하나의 개방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특히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형이 나왔어요. 아웃풋이 나왔는데 약간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눈도 막 이상한 데 붙어 있고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아, 인형을 만들 때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 조립 과정에서 잘못됐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만들 때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 이거를 우리는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 시스템을 그냥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안 부르고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뭐 IPO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IPO 모델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조금 잡고 이제 텍스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은 개방 체계다라고 하면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기업은 개방 체계인데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 등 다양한 투입물, 그거 인풋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을 집어넣게 되겠죠. 인풋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거는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높이는 거. 여러 가지 투입물을 써서 인적 자원도 쓰고 돈도 쓰고 물적 자원도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소금빵집 사장님인데 내가 원하는 거 소금빵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이 아웃풋을 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풋을 드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써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끝부분에 이제 자원이 개발, 창출되는 등의 그 다음 줄의 의사결정이 인간 중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자원들이 많아요. 여기서 내가 돈도 쓸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물적 자원도 쓸 거고 설비도 쓸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목차에서는 사람이라는 자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뽑으면은 이런 과정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고 이 IPO 모델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다가 잡아두고 가세요. 요거를 이제 개방 시스템의 구조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요 아웃풋에서 나왔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인풋에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2번 목차, 큰 2번. 대목차 2번이죠. 인적자원 관리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쉬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끝부분에 보시면요. 관리 대상은 인간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주체는 인간이고 또 다음 동그라미 주체 및 객체가 모두 인간이고 이들의 상호작용 관계로 볼 수 있는 게 인적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인적자원 관리자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무사니까 이제 인사팀 담당자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 일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팀 담당자분들이 뭐 이제 노무사님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뭐 법적으로 이런 게 문제 없을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 분들은 인사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거든요. 인적 자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도 사람이고 이분들이 맨날 고민하면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대상도 우리 팀에 있는 혹은 다른 팀에 있는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다른 구성원 즉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요 두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직원이 인사제도가 바뀌어갖고 반발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인사팀 직원분이 이걸 눈치를 보다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라고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기는 쉬운 내용들이고요.
다음 줄 보시면은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현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인사팀이 아니라 인적자원관리가 아니라 그냥 다른 팀에 있다고 해도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요. 항상 현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절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면요. 그냥 보시면은 약간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했었던 예전에 회사 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요. 내가 회사 경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턴 생활을 해봤거나 이러면요. 그게 조금 유사한 경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돼요. 한 페이지 넘어와서요. 대목차 3번 보시겠고요. 인적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요, 한 시대에 사람들의 그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적 틀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약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생각의 틀이 약간 변했다라는 거고, 그게 이 3번 목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보시면은요. 다음 줄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이 바뀌겠죠. 그 이론이 점차 발전. 근데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봐볼게요. 연공에서 능력에서 성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연공이라는 거는요. 연이 이제 해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공로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요. 예를 들어서 저는 3년 다녔어요. 그 기관에. 근데 우리 내 옆자리에 어떤 뭐 차장님은 10년 다닌 거예요. 그러면 연공을 중시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요. 10년 다닌 차장님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높게 평가하게 되면은 뭐 승진도 시켜주고 뭐 아니면 돈을 더 주고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이제 조금 연공을 중시하던 문화가 있고 아직도 이제 연공을 중시하는 문화가 조금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연공을 중시하던 그런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음 단계로 능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3년차 직원이고 우리 이제 차장님은 10년차 직원인데 우리는 뭐 글로벌 마케팅 부서인데 우리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차장님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연공이랑 상관없이 그냥 영어를 더 잘하는 나를 더 쳐주겠다. 가치를 높게 사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성과를 중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연차도 안 보고 뭐 영어 실력도 안 보고 마케팅 실력도 안 보고 그냥 그 해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직원이 얼마나 우리 회사의 가치 창출에 기여를 했느냐, 우리가 매출을 이만큼 내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를 중심으로 그 직원을 평가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동그라미 볼게요. 생산성을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생산성이요. 아까 제가 뭐 효율성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요거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괜찮으냐. 그러니까 여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성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을 할 때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투입하는 자원이 얼마이고 그리고 내가 뽑아낸 생산량이 얼마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좋았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중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괜찮게 이제 물건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화살표하고 근로생활의 질, 요게 조금 유명한 키워드거든요. 요거 꼭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QWL도 체크를 해주세요. Quality of Work Life라고 해서 각 글자의 앞 글자를 따서 QWL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QWL이라는 건요. 일과 삶의 조화를 의미를 합니다. 일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요새 워라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장님이 우리는 이제 뭐 이번 주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 오늘 이번 주에만 한 60시간 일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는 요즘 직원분들은 그럼 사장님 우리 한번 같이 노동청 가볼까요? 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 권리를 찾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생활의 질을 이제는 쌍방이 중시를 하게 된다. 노사 쌍방이 중시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조직의 목표를 중시를 했었어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L그룹에 입사했다 혹은 뭐 S그룹에 입사했다라고 하면 S그룹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문화가 약간 있었는데 요새는 그 다음에 화살표 보시고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우리 회사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경력 경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지? 이런 조화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요. 직무 중심으로, 직무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했는데 점차 경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게 됐다.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소극적 타율적인 X론적 인간관에서 주체적 자율적인 Y론적 인간관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맥그리거라는 사람이요. 거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한데 XY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XY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맥그리거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의 형태라고 봤던 거예요. 하나는 X형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Y형 인간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X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조금 지휘 감독도 조금 해줘야지 그나마 일을 하고 통제를 해줘야지 그나마 일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는요. Y형 인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뭐 자아 실현을 한다든지 성취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X이론에 있는 사람은요. 욕구 중에서도 굉장히 저차원 욕구라고 불리는 뭐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이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맥그리거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주체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봤어요. 그럼 제가 소금빵집 사장님인데 이런 이론을 보면은 어떤 시사점을 도출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금빵집 사장님인데 저는 모든 인간은 다 X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시시콜콜이 간섭을 하겠죠. 이 사람은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X형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가가지고 간섭해야지. 포장하는 것도 트집 잡고 뭐 계산하는 것도 트집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지휘 감독하고 통제하려고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Y형 인간이다 라고 보게 되면요. 제가 소금빵집 사장님인데 아니야. 우리 직원들은 다 Y형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단순하게 뭐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 직원들은 자아 실현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 조금 더 잘 되라고 뭐 서비스 교육 같은 걸 더 시켜줘야겠다 라면서 성취감 같은 거를 부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맥그리거가 이런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XY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소극적, 타율적인 X론적 인간관을 중시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저런 Y 형태의 인간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주체적인 뭐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더 알아두기에 나온 게 맥그리거의 XY 이론이고요. X론적 인간관 보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쭉 나와요. 일하기를 꺼려하고 지시받기를 원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통제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휘와 감독을 조금 빡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Y론적 인간과 오른쪽 봐볼까요? 이 사람들은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및 자기 지시를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이 통제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큰 4번. 대목차 4번으로 오실게요.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는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예쁜 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줄에 1차적인 목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사람을 관리하는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과 비용 절감에 있다. 제가 홀라당 지워버렸네요. 요거. 경영학에서는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인풋에 이제 우리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적 자원. 요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하니까 요 값을 키우려고, 인풋 대비 아웃풋 값을 키우려고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과 비용 절감. 여기서 비용을 조금 현명하게 쓰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2차적인 목표는 조직의 유지 발전, 소금빵 가게인데 소금빵이 유지되고 발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많고 이만큼의 매출만 올려라. 아니면 전년 대비 200% 매출 신장되라.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사람을 관리하는 이유는 다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줄에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요. 종업원 질서의 유지와 안정과 노사관계 질서의 유지와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업원, 개별 종업원의 유지와 안정도 중요하고, 이제 뭐 TV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어떤 노조가 파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의 조업이 중단됐다.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노조가 단체 교섭을 원한다. 이런 것들 보실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사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혹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사업장에 이제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노조랑 어떻게 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까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잘 돼야지 요게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노사관계 질서의 유지와 안정이 중요하다 하고요. 부차적인 목표는 이제 따라오는 목표겠죠. 내가 이제 제1의 목표, 제2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걸 하면서 따라오는 것들은 종업원의 만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만족이 있다. 생활 만족, 직무 만족, 직장 만족, 기업 만족이 있다. 뭐 아니면 조직 만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제2절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인적자원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약간 좀 각을 잡고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앞부분도 조금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각을 잡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인적자원 관리자는 누구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기업에 요새는 다 인사팀은 있는 것 같아요. 인사팀이 없다, 조금 작은 회사다라고 하면은 인사총무팀 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인사 담당자가 있어요. 인사 업무를 하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이런 인사 노무관리론을 담당하시는, 실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를 공부하는 게 이 2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큰 1번에, 대목차 1번에 내부 관계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대목차 2번에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인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안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외부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조직이거든요. 피라미드거든요. 여기가 내부, 외부라고 하면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예요. 그래서 조직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부인 거고, 조직의 경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외부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 담당자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일 많은 인사 담당자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안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여기 밖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L전자가 아닌, L전자라는 회사가 아닌 다른 바깥에 있는 뭐 고객이라든지 주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2절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관계에서의 역할이 거기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 두 문자를 따가지고요, 양괄호 1번부터 최고에서 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양괄호 2번에 조정자로서의 에서 조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양괄호 3번에 서비스 역할에 써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동그라미 이어보시면 최조서라고 해서 내부 관계에서의 역할하면 최조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지선다 문제를 푸시던지 아니면 주관식으로 답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 숙지해 두시고 하나씩 내용 봐볼게요. 내부 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요, 양괄호 1번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 말하는 거겠죠. 대표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최고 경영자 층에 대해서 우리 인사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요, 정보 원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저는 노무사니까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랑 일할 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사 담당자분들이 노무사님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법률 검토를 해서 뭐 이제 노동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막 드려요. 답변을 정리해갖고 드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 요거 잘 정리해갖고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정보 원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해요. 사람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이 인적자원관리자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요. 저 같은 뭐 밖에 있는 외부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수집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에 이제 구성원들의 민심이 어떻다, 뭐 제도가 바뀌었는데 민심이 나쁘다, 민심이 좋다, 이런 것들도 막 열심히 수집을 합니다. 그걸 다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서 형태로 대표님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정보 원천의 역할을 한다, 정보를 갖다 주는 소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실게요. 공평한 평가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같은 줄 끝부분에요, 실력 있는 인재를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같은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제 예의주시할 때가 있거든요. 아, 이 친구, 저 팀에 있는 이 친구는 뭐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평가 결과가 굉장히 좋네. 그리고 사회성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 라고 하면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아, 이 친구가 우리 저 팀에 있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공정한 기준이랑 평가 체계를 가지고 들고 가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또 밖에서 이제 경력직을 채용한다라고 하면은 채용 담당자다라고 하면은 아, 저희가 뭐 면접을 봤는데 이 친구가 면접에서 뭐 말도 잘하고 알고 봤더니 경력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인적자원관리자다라고 보실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쭉쭉쭉쭉 얘기가 나오다가 그 같은 줄 끝부분에요.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내에 뭐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을 했다. 혹은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인사팀에서 총대를 메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이 잘 되면은 최고 경영층한테 보고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양괄호 2번에요. 거기 이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인사조직론에서 조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어떤 사람이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정보 교류를 하는데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되는데 조력하는 사람이고요.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보 교류를 하고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과 계층 간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말이 안 통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동그라미 1번. 구성원들이 관점과 생각을 조율한다. 구성원들이 요새는 이제 다양성 이런 것들 중시하잖아요. 구성원들이 다양한데 생각이 다 다른데 중간에서 인사 담당자가 가끔은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 줄 끝부분에요. 부서 및 집단 간의 갈등과 그 다음 줄에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뭐 어떤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팀이랑 마케팅팀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인사 담당자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괄호 3번에요. 라인에 대한 서비스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줄에 보면 능동적인 입장, 라인에 대해 스태프로서의 조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 조직론에서요. 라인이랑 스태프라는 단어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라인이라고 하면은요, 조금 더 이제 현장에 가까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생산팀 분들 혹은 뭐 영업팀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서비스업이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프론트에 계시는 뭐 프론트 직원분들 혹은 컨시어지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 라인은 주로 수직적인 체계가 많이 발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상명하달식으로 뭔가 이제 지시를 내리면은 밑에서는 그거를 수행하는 형태로 조직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반대로요, 스태프라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인적자원 관리자, 인사팀 사람들, 총무팀 사람들, 법무팀 사람들, 이런 약간 조금 백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조금 지원 부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스태프라고 부르고, 대체적으로 스태프는 약간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라인은 조금 현장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사무실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인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 패키지 같은 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 생산팀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팀 직원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인사팀의 누구누구 직원한테 전화해보자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막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작년이랑 다르게 뭐 복리후생 패키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를 쓰려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서비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마치 이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아니까. 그래서 서비스 역할을 해주는 거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달라. 뭐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영업팀 직원인데, 아, 내가 작년에 연차가 분명히 15개였는데, 올해는
16개인데 그럼 내년에는 17개가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체계를 모르겠네 라고 하면은 궁금하다 보면은 참지 못하고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뭐 급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휴가 관련하는 담당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뭐 올해든 뭐 작년에 15개고 올해 16개면 내년에는 너의 연차 기준상 뭐 한 16개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관계에서의 역할은 크게 3가지, 최조서 요거를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다른 내용 볼게요. 이제 큰 2번, 대목차 2번에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양괄호 1번에 경계 연결자에 연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양괄호 2번에 변화 담당자에서 변 동그라미 쳐 두시고 두 문자 이어보시면 연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안에서의 역할인 거고 밖에도 환경이 있어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대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그 L전자라는 회사를 벗어난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외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사 담당자가 할 일이 있는데 양괄호 1번에 경계 연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요. 소속 조직을 대표하는데 같은 줄 끝부분에 외부 환경과의 경계 연결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경계 연결이 뭐냐라고 하면요. 경계가 뭐냐면요. 이게 경계예요. 여기 조직은요.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우리 조직이랑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여기랑 밖이랑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분명히 우리 조직에는 경계가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여기 어딘가에서 숨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이 인사 담당자가 경계 연결 역할을 하면서 외부랑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우리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마침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채용을 조금 대대적으로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사팀장님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면서 막 우리 회사는요, 막 휴가를 어마어마하게 주고요. 우리는요, 막 이렇게 복리후생을 엄청 많이 주는데 진짜 괜찮은 회사거든요. 라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 연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경계가 분명히 지어져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전면에 나가서 우리 회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인사팀장의 얼굴을 보면 저기 A 회사지. 저기 분위기 좋은 그 A 회사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소통자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괄호 1번이고요. 양괄호 2번 보시면요.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 나와 있고요. 경계 연결자, 변화 담당자 이런 거 다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대로 암기를 해두세요. 다음 줄에 기술적 사회적인 변화, 그 다음 줄에 제도 등을 바꾸는 변화 담당자다. 변화 담당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직의 변화에는요. 조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거든요. 팔던 제품을 갑자기 바꿀 수도 있고 기술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 관련된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는 특히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노무사니까 이제 HR 컨설팅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인사제도 이제 개편하는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컨설팅을 막 하다 보면요. 제가 주로 대하는 상대방은요. 카운터파트는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인적자원 관리자입니다. 인사팀 요새는 CHO 이런 직함이 많죠. CHO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사팀장이라든지 혹은 인사 담당자랑 저랑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이 변화 담당자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고 총대를 매서 변화가 이제 굉장히 무난하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한 페이지 넘어올게요. 제3절하고 나와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의 전개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은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조직 이론 배울 때 한 번 더 공부할 거기는 해요. 근데 조직 이론과는 약간 별개로 인적 자원과 관련된 이론이 어떤 측면에서 바뀌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요. 1번에서는 이제 생산성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성을 중시하던 시대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생산성, 인간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시대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큰 1번, 대목차 1번 보시면요. 생산성 강조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는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오른쪽에는 포드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대목차 2번 밑에 인간관계론이랑 대비되게 조금 구분을 해갖고 외워주셔야 되고, 이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은 인사노무관리론 공부하면 당연히 공부하는 파트라서 너무너무 그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잘 외워두시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보시면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봐볼게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떠한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생산성을 중시하는 이론을 제시한 건데, 첫 번째 동그라미 기계적, 폐쇄적 조직관을 가진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관을 가진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인간의 신체를 기계처럼 봤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라든지 그런 작업 과정을요, 그냥 마치 로봇이 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기계가 하는 것처럼 인간이 작업하는 그 과정을 낱낱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작업 방식은 어때야 되고, 작업 절차는 어때야 되고, 이때 도구는 뭐를 써야 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표준화하려고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기계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관이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조직이론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거긴 한데, 폐쇄적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외부 환경이 있잖아요. 외부 환경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안에서의 효율성만 신경을 쓰면 그거는 폐쇄적인 이론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외부의 뭐 고객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랑, 혹은 뭐 이제 경쟁사라든지 이런 환경이랑 뭐 엄청나게 협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신경 쓰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적 자원들이 잘 일해가지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폐쇄적인 조직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경제적 인간관도 키워드거든요. 여기 키워드가 많죠. 경제적 인간관이라는 건요. 인간이 어떨 때 움직이냐면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때만 그것만 보고 움직인다라고 봤던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으로 봤던 거예요. 이따가 이제 큰 2번에서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을 보는데, 요거는 반대로요. 사회적 인간관에 입각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인간관이라는 건요. 그런 계산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유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봤던 인간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인간관에 기초했고, 경제적 인간관이라는 거는 사람이 효용 극대화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나오죠? 제가 아까 기계적이라고 하면 신체를 기계화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신체를 기계화한다. 그리고 철저한 능률 위주의 관리를 한다.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효율성이라고 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신경을 쓰니까 거기 다음 줄에 비인간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히 고려하진 않았어요. 이거 보면은 제가 이런 데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할 것 같거든요. 전혀 나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그런 뭐 다른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작업 절차는 이래야 돼, 작업 환경은 이래야 돼, 표준 생산량은 얼마고 막 이런 것들 다 지정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비인간화 하면은 과학적 관리론에 붙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제시했느냐, 그 이론에서 뭘 제시했냐라고 하면요.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시간과 동작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도 연구하고 작업 시간도 연구하고 작업 동작도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시간 및 동작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과업을 측정하고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표준적인 과업량을 설정을 해줬어요. 이 업무를 할 때 어떤 과업량을 달성해라, 뭐 이런 양 같은 거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표준 과업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요.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키워드니까 다 챙겨두시고요. 차별 성과급제는 뭐냐면요. 제가 소금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소금빵을 만드는 제빵사예요. 제빵사인데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매력적인 제안을 했어요. 너가 소금빵을 만들면은 한 개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의 인센티브를 줄게. 한 개 만들 때마다 기본급 말고 그 소금빵 만드는 대가로 한 개에 1,000원의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뭐 만들겠죠? 만들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갑자기 며칠 뒤에 다시 저한테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의 표준 생산량은 30개야. 30개인데 네가 그 30개를 넘기잖아. 30개를 넘겼을 때부터는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를 개당 1,000원이 아니라 뭐 한 5,000원씩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30개를 넘겨서 만들려고 하겠죠. 그거를 차등 성과급제라고 합니다. 기존에 주던 이제 성과급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당 1,000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특정한 표준 과업량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갑자기 단가가 뛰는 거예요. 30개를 넘어가는 순간 1,000원 안 주고 5,000원 주겠다라고 하는 게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주는 거니까 차등 성과급제라고 합니다.
그 밑에 마지막 동그라미에 테일러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테일러리즘은요 그냥 테일러가 제안한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제안한 이런 기법들을 통칭해서 그냥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오른쪽 부분 볼게요. 포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약간 기계화되어 있는 거 좋아하고 대량 생산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포드 시스템에서 포드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이 포드라는 회사는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 방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했던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드 시스템 보시면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생산의 표준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표준화했고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아까 컨베이어 시스템 도입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 줄에 경영적 합리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생산성이랑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요. 저가격 고임금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 그거랑 맨 마지막 줄에 사회의 봉사 기간으로 파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어주세요. 그거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사회봉사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봉사 기관인 것 같아요. 기관이 아니라 기관으로 살짝 고쳐주시고요. 이 포드 시스템은요. 기업을요. 영리단체로 보지 않고요. 포드 시스템에서는 기업은 영리단체가 아니라 그냥 봉사기관인 거예요.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봉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돈 줄 때도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임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팔 때는 우리가 뭐 남기려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봉사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저가격 고임금 정책을 내세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갈게요. 작업의 동시적 진행, 그 다음 줄에 관리를 자동으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장 상상해 보시면 당연히 생각이 나시겠죠.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벨트가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만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거 만들고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에요. 3S, 요게 이제 포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3S도 잘 챙겨주시고요. 간소화, 표준화, 전문화를 3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영어를 쓰실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표준화죠, 다음이. 여러분 사과정 교양 과목에서 실용영어 공부하지 않으시나요? 실용영어 공부하면 이거 굉장히 쉬운 실용영어거든요. simplification 해가지고 간소화의 앞글자 S를 따고요. standardization 해가지고 이제 표준화의 S를 또 따고요. 그리고 specialization 해가지고 이제 전문화의 S를 또 따게 됩니다. 그래서 3S를 강조를 했다 해서 작업 과정에서 최대한 단순하게 공정을 굴리고 그리고 그 공정을 굴릴 때 굉장히 표준적으로 굴리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한 업무만 굉장히 전문적으로 수행하게끔 하자. 그래서 요 3S를 추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대량 생산, 효율성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3S라는 키워드 꼭 알아두시고 영어를 쓰실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여러분들 실용 영어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냥 요런 것 때문에 앞글자에 S를 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은 사회봉사기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큰 2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우리가 계속 생산성을 강조했는데 이제 인간성, 이제 사람을 좀 챙겨보자라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괄호 1번에요. 주요 이론은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다.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이름을 꼭 잘 암기를 해두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같은 줄 끝 부분에요. 과학적 관리론에 따른 비인간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테일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정말 아찔할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에 따른 비인간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나 이런 데서 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비판도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에 따라서 등장한 이론이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 비판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그리고 같은 줄 끝부분에 호손실험,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된 실험이 호손실험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꼭 외워두시고, 다음 줄에 심리적 요소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 혹은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파악해낸 이론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랑 대비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양괄호 2번에 그럼 이론의 내용이 뭐냐? 동그라미 1번 보실게요. 생리적 또는 경제적 유인으로만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생리적 또는 경제적 유인으로만 자극받는 거는 경제적 인간관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심리적 요소, 여러분들 거기 위에다가 사회적 인간관 적어두세요. 사회적 인간관이라는 건요,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우리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자극받아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인간관 적어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비공식적 집단 체크해 두시고,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실험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 같은 줄 부분에요. 3번 있는 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해서 호손 실험인 거예요. 연구자가 이름이 호손이어서 호손 실험이 아니라 공장 이름이 호손 공장이어서 호손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 줄에 심리적 요인, 그러니까 사람을 중시한 거고, 비공식적 조직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다음 줄에 그 실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도 좀 같이 외워두세요. 조명 실험, 계전기 조립 실험, 면접 실험, 배전기 권선 실험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전기 조립 실험은 그냥 계전기 실험 해도 같은 말이고요. 배전기 권선 실험이라고 해도 그냥 배전기 실험이라고 해도 그냥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네 단계에 걸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 글자를 다 하나씩 따보면요, 조개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실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인간관계론에서 실험을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실험의 내용을 계속 바꿨거든요. 실험의 내용을 계속 바꾼 거는 그냥 첫 번째 실험했을 때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를 못 얻어서 바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작업자를 상대로 조명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도대체 작업자들의 작업 능률을 키우는 요인이 뭘까?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별로 통하지를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작업 능률을 늘리는 요인이 뭘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조명 실험인데, 조명 실험에서는 뭘 하냐면요, 조명의 막 밝기를 변화시켜 봅니다. 불이 밝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나? 불이 더 어두우면 일을 더 열심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한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조명 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별로 결과를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할 때 통제 집단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을 하는 집단이 있고 통제를 하는 집단이 있어요. 여기 통제하는 집단인데, 내가 여기서 막 조명을 바꿔보고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 상태로 방치하는, 안 건드리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조명 실험을 했는데 이 통제 집단이 성과가 막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조명의 변화로 인해서 성과가 난다든지 작업 능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네라고 하면서 이 실험이 종결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 실험에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 교재의 계전기 조립 실험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로 와서는 뭘 하냐면 이제 여공들이 있어요. 여자 작업자들이죠. 여자 작업자들을 상대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바꿔봅니다. 뭐 이제 근로 시간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작업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아무런 뭐 연관 관계라든지 인과관계를 파악을 못했어요. 못했고, 어이없는 건 이 실험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원상태로 복귀를 했거든요. 원상태로 환원을 했는데 환원을 하니까 오히려 성과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런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의 계전기 조립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연구자였으면 한 요쯤 왔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공장을 잘못 골랐나? 여기 공장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면접 실험까지 갑니다. 이제 이 면접 실험에서는 작업자들을 연구자들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만족을 하게 하는 요인이랑 불만족을 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그런 자료를 조금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면접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작업 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닌가?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독자가 나한테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우리 작업장 내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흐른다든지 사람은 혹시 이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시사점을 여기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이제 배정기 실험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배정기 작업을 하는 이제 남성 작업자들이 있어요.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 이 14명을 이제 연구자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14명이 크게 두 개의 비공식적인 집단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 다녀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크게 두 개의 비공식적 집단으로 갈라지고 그 비공식적 집단에서 자기들끼리의 그런 언어가 있고 규범이 있고 결국에 우리는 일할 때 그 비공식적 집단에서 행사하는 압력이라든지 규범에 따르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의미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배전기 권선 실험이다. 그래서 비공식적 집단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기서 도출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비공식적 조직에서 강조하는 규범을 신경 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적 유인, 경제적 인간관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 쓴다라고 하면서 인간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요. 큰 3번 보시면요. 대목차 3번 생산성과 인간성을 다 추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줄에 행동과학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동과학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우리가 아까 봤던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인간과는 크게 두 가지로 X형 인간, Y형 인간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간과 노동력, 성과와 만족이 별개의 성격이면 안 되고 그 다음 줄에 서로 조화, 생산성, 인간성 두 개를 다 취하겠다. 같은 줄 끝 부분에요. 공식적, 비공식적 측면. 공식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뭐 지휘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도 고려하겠지만 비공식적인 집단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다음 줄에 활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니까 그거를 행동과학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다 뜯어서 분석을 하겠다. 객관적으로 연구 측정 같은 줄에 생산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더 알아두기는요. 우리가 봤던 1번, 2번, 3번을 또 다른 말로 표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 접근에서는 기계론적 접근, 과학적 관리론, 능률 생산성이고 우리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 시대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접근이라고 하면요. 마치 회사가 우리의 가장처럼 아버지처럼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그러니까 인간성을 고려하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뭐 인간관계론, 만족감, 뭐 사회적 요소 이런 것들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마지막 접근은요. 인적 자원 접근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 접근이라고 하면은요. 인재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소로 보는 거예요. 인재는 그냥 자원인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첫 번째 동그라미 시스템적 접근 하면은 IPO 모델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전체의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해서 시스템적 접근이고요. 행동과학 나오고요. 방금 전에 공부한 거, 뭐 성과 등 종합적 요소 중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잘 챙겨보세요. 4절로 올게요. 인적자원관리의 연구접근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를 연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라는 거고요. 큰 1번 인적자원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 과거 생산성만 전통적 관점. 전통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 덜 들이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줄에 무한한 능력이 기업 경쟁력. 이제는 인재가 비용이 아니라 자원이라고요. 우리의 경쟁 우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봤던 거죠. 다음 줄에 맥그리거의 Y론적 인간관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Y론적 인간관은 굉장히 성취감 느끼고 알아서 잘하는 인간들인 거잖아요. 그런 거 라고 보실 수 있고 같은 줄에 능력 개발과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그리고 조금 띄고 행동과학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XY 이론이 행동과학 이론이기 때문에 행동과학이라는 얘기가 또 나온다고 보실 수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큰 2번 보시면요. 대목차 2번 보면요. 과정 접근법이랑 기능적 접근법이 나옵니다.
이 과정접근법, 우리 교재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과정접근법이랑 기능적 접근법이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에요. 인적 자원 관리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기능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과정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능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의 기능 뭐 이렇게 되면 아이패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패드가 뭐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적 자원 관리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채용하거나 뽑을 수도 있고요.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뽑은 인원들을 내가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력 개발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열심히 일 안 할 테니까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친구들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랑 조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그거를 유지관리라고 보고요. 가끔은요,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인원수를 약간 줄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친구들을 내보내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있는 친구들이 근로하는 그 근로 시간을 약간 단축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방출관리라고 합니다. 내쫓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방출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인사관리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확개평 보유방을 의미합니다. 앞글자만 따서 확개평 보유방이라고 하는 거고 마치 이제 인사팀에 다 들어가면은요, 요것만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고, 요것만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고, 뭐 요거 두 개 같이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요. P는요, 플랜의 P고, D는 2의 D고, S는 C의 S거든요. 플랜 2C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플랜, 계획을 하고 요 일에 대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다 하고 나면은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끝내지 말고 잘한 건 뭘 잘한 거고 못한 건 뭘 못한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 관리를 할 때 이렇게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과정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확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담당자예요. 그러면 요 일도 요 단계의 일을 신경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단계, 그 다음에 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랑 인사조직론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이거를 다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마치 매트릭스처럼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쪽이랑 요쪽을 다 고려를 하게 되는 게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과정접근법, 기능적 접근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잡고 텍스트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다음 줄에 인적 자원 관리 제반 기능과 조직 내 인력의 흐름을 기반으로 연구. 그 다음 줄에 확보해서 이직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요거 말하는 거죠. 확개평 보유방 방출할 어떤 사람을 뽑아갖고 방출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과정적 접근이 아니라 기능적 접근이라고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줄에 뭐 플리포라는 학자가 있다고 해요. 플리포는 관리 기능으로 계획, 지휘, 조직, 통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요 PD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랜 2C를 이제 조금 다르게 풀어가지고 계획, 지휘, 조직, 통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여기 이제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이제 사실은 요 PDS를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었던 거예요. 이 페이올은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조직 이론 공부하면서 같이 볼 거긴 한데요. 이 사람은 최고 경영자가 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봐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계는요, 계획의 계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할 때는 계획을 하고 조직화를 해라. 조직화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한테 역할을 배분하는 거예요. 역할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역할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화를 한 다음에 지휘 혹은 명령, 그러니까 지휘라고 해도 되고 명령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해라, 일을 하게끔. 그리고 조정을 해라. 아까 제가 조정이라고 하면은 뭐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할도 조금 해, 관리자라고 하면. 그리고 통제도 해라. 통제는 요거를 말합니다. 피드백하는 과정이요. C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율이 말하는 거를 이제 현대로 와가지고 조금 압축하면 플랜 2C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두 문자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저도 이게 두 문자가 아니면 못 외울 것 같아요. 여기거든요. 요게 계획이 이제 오늘날의 플랜의 P가 되는 거고, 통제가 오늘날의 C의 S가 되는 거고,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오늘날의 2의 D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제 플리포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정리하면은 인적 자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각 기능에서 이제 플랜 단계, 2단계, C 단계도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개조명 정통 혹은 개조지 정통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와 볼게요. 큰 3번이고요. 대목자 3번 시스템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어떤 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위의 요소들이 서로 이제 전체의 목적 하나를 바라보고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조직론에서 발전한 시스템 이론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배울 거거든요. 시스템 이론은. 근데 아까 제가 IPO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방 체계 혹은 뭐 개방 시스템 혹은 시스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시스템 이론의 큰 틀도 IPO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직에서 어떤 괜찮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조직 효과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조직 효과성이라고 하면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 효과성을 우리는 높여야 돼.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투입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는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접근법, 요 IPO의 개념을 쓴 접근법이 시스템 접근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같은 줄 끝부분에 인적 자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요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큰 시스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확개평 보유방을 하는 이유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다음 줄에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다. 요런 큰 틀을 설계하는 접근법이 시스템 접근법이고, 같은 줄 끝부분에 하위 시스템을 묶어서 하나의 전체적 연결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확개평 보유방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확개평 보유방 요런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요 하나의 시스템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영 전략이라든지 경영 목표가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요새 말로 얼라인 된다라고 하거든요. 정렬이 되는, 우리가 확개평 보유방을 해야 된다. 인적 자원 관리도 하고 거기에 또 하위로 확개평 보유방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위 시스템을 묶어서 전체적인 연결을 한다라고 하고, 뭐 같은 줄에 학자들 이름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5절로 넘어와 볼게요. 인사관리의 기본 체계에 나와 있는데, 과정적 인사관리 말하면은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요거 PD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살짝 눈팅해 보시면 기능적 인사관리라고 하면은 여기 살짝 지워졌지만 확개평 보유방 말하는 거다라고 아실 수 있고, 거기 PDS 하나씩 보시면요, P는요 인사계획이라고 나와 있으면서요, 그냥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업무들 잘 쓰여 있죠.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꼭 잘 읽어보세요. D라고 하면요, 실행을 하는 건데 조직화도 하게 됩니다.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기능을 분담하고 조직하고 결정하는 것도 인사 조직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S 밑에 보면은 인사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 계획이라는 단어를 평가로 살짝 수정해 주시고요. 인사 평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겠다는 거죠. 잘했다고 박수치고 끝내지 말고 피드백하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밑에 기능적 인사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기능적 인사관리는 우리 아까 같이 봤던 확개평 보유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노동력의 력 동그라미 치시고, 근로조건의 조 동그라미 쳐두시고, 인사관계 관리의 인 동그라미 쳐두시고, 노사관계 관리의 노 동그라미 쳐두신 다음에 노인조력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제 회차를 거듭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다 살펴볼 내용입니다. 노동력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뭐 채용이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내용들 나오죠. 이거 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근로조건이라고 하면요, 내가 업무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컨디션, 워킹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컨디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임금, 급여 이런 것들,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되고, 인사관계관리, 내가 행복하게 우리 회사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관계관리를 조금 잘 해준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노사관계관리,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유노조 사업장이어서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노조와 우리 회사와의 관계가 뭐 건전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각 장 끝날 때마다 OX 문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상을 잠깐 끊고 복습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힘으로 답을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다 풀어보시고 이 부분부터 같이 시청하시면서 이제 OX 맞는지 틀린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X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1번 봐볼게요. 1번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인적자원 관리는 주체, 객체 다 인간이고 이들의 상호작용 관계다. 제가 아까 인사팀 직원도 사람이고 인사팀 직원분들이 고민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죠. 인적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은 QWL에서 생산성 중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틀렸으면 왜 틀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고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생산성에서 QWL로 넘어갔으니까 선후관계가 잘못됐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고 3번 틀렸죠. 일하기를 꺼려하고 지시받기를 원하는 인간관은 Y형이 아니라 X론적 인간관이다. 4번 맞는 말이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신체를 기계화했다. 그래서 기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능률 위주의 관리론, 그래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중시한다. 그래서 비인간화의 심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키워드 잘 챙겨두시고요. 맞는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5번 볼게요. 틀렸죠. 틀린 이유는 인간관계로는 공식 조직이 비공식 조직에 비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 한 적 없고 비공식적인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아까 마지막 실험에서 14명의 작업자들을 놓고 봤더니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인 조직 2개로 찢어지더라. 아, 역시 우리가 일할 때는 비공식적인 집단이 중요하구나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고 6번 3S라고 하면은 뭔가 포드 시스템 얘기할 것 같죠.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하면서 포드 시스템에 의한 거다.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7번 볼게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을 들 수 있대요. 생산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죠. 뭘 추구하는 시대죠? 인간성을 추구하는 시대는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라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8번 보실게요. 맞는 말이죠. 노동력, 인간과 노동력 성과와 만족이 별개의 성격이면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는 행동과학론, 인간성과 생산성을 다 중시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8번이고 9번 넘어오시면은요. 틀렸죠. 틀린 이유는 이제 뭐 쭉쭉쭉쭉 나오다가 기본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고 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수급 계획을 하는 건 PDS에서 어느 단계예요? 플랜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인사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평가는 C에 해당하는 거고 피드백하는 단계니까 틀린 거죠. 10번 보실게요. 인사관리 기본 체계 중 기능적 인사관리는 아까 두 문자 딴 노인 조력 아니면은 요거죠. 학계평 보유방이죠. 학계평 보유방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인사 계획, 인사 조직, 인사 평가 이건 PDS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예 딴소리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과정적 인사 관리고 기능적 인사 관리가 아니니까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OX 문제 왜 맞고 왜 틀린지 여러분들이 꼭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